이 식당들 전부 누구랑 간 거예요? 모임 사람들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같은 식당을 가요? 그것도 2인분씩만 결제하면서요? 이 평범해 보이는 카드 내역 하나가 조용하던 일상에 금이 가는 시작이었고, 결국 한 여성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선택했던 단 한 번의 결단이 어떤 진실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끝에 남은 건 이 낡은 집과 통장에 찍힌 숫자뿐이었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린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었고, 딸아이는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저를 만나러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죠. 그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짧은 방문이었습니다. 평일 낮에는 그나마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돌리면서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점심은 대충 라면이나 남은 반찬으로 때우고, 저녁은 혼자 먹기 귀찮아서 빵 한 조각으로 끝낼 때가 많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적고 치울 것도 없으니 그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면 집안의 고요함이 귓가를 짓눌렀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릴 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 혼자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용없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라져도 누가 알까?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모를 거야. 특히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어지러움이 올 때면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벽을 짚고 중심을 잡는데,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이대로 바닥에 누워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 냄새를 맡고 신고하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이 꼬리를 물었죠. 뉴스에서 고독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혼자 쓰러져서 사흘 뒤에 발견됐다는 기사, 냉장고에 남은 음식이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커져갔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됐죠. 계산대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할 때, 은행 창구 직원이 오늘 날씨 좋네요 하고 말을 걸어올 때,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다시 그 적막함이 저를 덮쳤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의 기척.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이대로 늙어가다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이 집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사람들 속으로 나가야겠다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면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키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동네 문화센터 강좌 안내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채화 교실, 요가 강좌, 노래 교실. 여러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어 보이는 걷기 모임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소개받은 주말 걷기 모임은 생각보다 활발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동네 공원 입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운동화 끈을 조이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오랜만이라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가방 끈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한태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목소리가 크고 활달한 느낌이었죠. 얼굴에는 늘 웃음기가 있었고 사람을 대할 때 거리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새로 오셨네요? 처음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모임 오래 나온 사람이에요. 태준 씨는 제 이름을 묻더니 한 번 듣고 바로 기억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리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어색해하는 저를 눈치채고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줬죠. 걷기가 시작되자 태준 씨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경치가 좋은지, 어느 구간이 오르막인지 미리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자 태준 씨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나눠줬습니다. 준비해온 사탕과 초콜릿도 돌렸죠. 모임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도 오래 나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한테도 물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천천히 걷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 말투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늘 바쁘다며 전화를 빨리 끊었고 친구들은 각자 자기 가족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태준 씨는 처음 만난 저를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대했어요. 걷기가 끝나고 모임이 해산할 때쯤 태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죠? 날씨 좋으면 더 먼 코스로 갈 건데 경치 정말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셨네요. 지난주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나오셨어요? 이번에도 태준 씨는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길을 안내하고 쉬는 시간을 정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가 이어지도록 중간에서 화제를 던졌죠. 누가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취미가 뭔지 물어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혼자 사세요? 자녀분들은요?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태준 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물어봐서 저도 모르게 대답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 아이들이 각자 바쁘다는 것, 요즘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죠.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장사하느라 바쁘긴 한데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이런 모임 자주 나와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태준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도 연락이 이어졌어요. 태준 씨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같은 가벼운 안부였죠. 저는 그 문자가 반가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준 씨는 점점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태준 씨와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주말 걷기 모임 전날 내일 날씨 좋대요. 나오시죠? 정도였는데 어느새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태준 씨는 제가 병원 가는 날도 기억했습니다. 한 번은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예약을 잡았다고 말했더니 그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혼자 가시게요? 제가 시간 되는데 같이 가드릴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태준 씨는 이미 집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결국 함께 병원에 갔고 태준 씨는 진료실 밖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오니 약국까지 함께 가자며 제 팔을 살짝 잡아줬죠. 그 손길이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몸보신 좀 하셔야죠. 제가 아는 삼계탕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식당에서 태준 씨는 제 앞에 반찬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주고 식사 속도를 맞춰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음식 맛도 달랐어요. 그 이후로 태준 씨는 더 자주 저를 챙겼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하면 무거운 거 들어드릴게요 하며 함께 나왔고, 집에 전구가 나갔다고 하면 제가 갈아드릴게요 하며 공구를 들고 왔습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도, 현관문 손잡이가 헐거워졌을 때도 태준 씨는 먼저 알아채고 고쳐줬어요. 저는 점점 태준 씨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던 일상의 문제들을 태준 씨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해결됐거든요. 태준 씨는 자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돌리니까 본인은 시간이 자유롭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모임 다니는 게 가능하다고요. 태준 씨는 사람을 대하는데 정말 익숙했습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제 기분을 알아채고 제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줬어요. 저는 그런 태준 씨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저녁에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전화라도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날 밤 태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어요. 그냥 잘 주무시라고 인사드리려고요 하는 짧은 통화였죠. 하지만 그 통화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밤의 적막함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태준 씨는 제 삶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태준 씨의 문자를 확인하고, 낮에는 태준 씨와 통화하거나 만나고, 저녁에는 태준 씨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혼자 견디던 시간과 비교하면 천국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고 두려움도 줄어들었죠.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걷기 모임에 함께 나오는 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태준 씨는 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바쁜데도 저를 만나러 왔고, 피곤할 법한데도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는 그런 태준 씨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태준 씨는 가끔 자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혼했었지만 오래전에 헤어졌다는 것, 자식은 없다는 것,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자유롭다는 것. 저와 비슷한 처지였죠.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준 씨의 존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태준 씨와 가까워진 지 반년쯤 지났을 때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그냥 친구로만 지내기엔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혼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태준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지 오래였거든요. 저도 솔직히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지난 몇 달간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거든요.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큰아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꺼냈죠.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데 큰아들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사람 많아요. 재산 목적일 수도 있다고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돼요. 엄마 재산은 우리 몫이기도 해요. 계부 생기면 나중에 재산 문제로 복잡해진다고요. 딸아이도 비슷했습니다. 시댁 눈치 본다며 더 강하게 반대했어요.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시댁에서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엄마 외로운 거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한 번도 태준 씨를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해 했죠.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자기들은 각자 가정 꾸리고 바쁘다며 저를 방치해 놓고 정작 제가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니까 재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태준 씨에게 아이들이 반대한다고 말했더니 태준 씨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겠죠. 천천히 이해시키면 돼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몇 번을 설명해도 귀를 막았어요. 급기야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시면 저희는 인연 끊을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평소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고작이면서 정작 제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협박까지 하다니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택할 것인가, 태준 씨를 택할 것인가.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남겨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모든 걸 압도했어요. 밤마다 찾아오던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걸 견디며 사느니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수십 년간 모아온 적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2억, 딸에게 2억 나눠줬어요. 통장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재산 문제로 신경 쓰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아이들은 통장을 받으면서도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재혼해서 손해봤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는 당분간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태준 씨에게 결정을 알렸더니 태준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드셨죠? 제가 잘해드릴게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말에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누군가의 배우자가 됐다는 게 저를 안심시켰죠. 신혼 초반 태준 씨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챙겨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줬어요.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태준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혼자 보내던 그 고요한 날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석 달 정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태준 씨는 집안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주고 청소기를 돌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항상 함께 갔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일상의 평화였어요. 하지만 넉 달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의 외출이 잦아진 거예요. 처음엔 주말 걷기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토요일 아침마다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건 당연했죠. 저도 그 모임에서 태준 씨를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일요일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라 늦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는 평일 저녁에도 외출했습니다. 장사 관련해서 사람 만나야 돼요. 저녁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게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태준 씨도 사회생활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점점 집을 비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외출했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10시에 들어오던 게 11시가 됐고 11시가 자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준 씨가 골프 모임이 있다며 나간 날이었죠. 밥을 한 공기 뜨고 반찬을 앞에 놓고 젓가락을 들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결혼하기 전이랑 뭐가 다르지? 혼자 먹는 밥, 텔레비전만 틀어놓은 거실, 적막한 집안. 결혼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외로웠어요. 결혼 전에는 혼자라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혼자니까요. 태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외출이 좀 잦은 것 같아요. 저녁에 집에서 같이 밥 먹는 날이 별로 없네요. 태준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너무 심한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외로워서요. 알겠어요. 앞으로 조금 줄일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태준 씨의 외출은 계속됐어요. 걷기 모임, 동창회, 골프, 낚시, 친목회.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죠.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태준 씨는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야.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 없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태준 씨가 걷기 모임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그 모임에 함께 나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태준 씨 혼자 나갔거든요. 당신은 쉬고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나간 태준 씨는 저녁 8시가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걷기 모임은 보통 2~3시간이면 끝나는데 말이죠. 모임 끝나고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태준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준 씨는 이미 나갔거나 씻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주말에는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식사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대충 때우거나 아예 굶을 때도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초반에 그 따뜻함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태준 씨가 집에 있을 때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휴대전화만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제가 말을 걸면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태준 씨의 부재에 익숙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재혼을 한 거지? 혼자 사는 거랑 뭐가 다르지? 오히려 혼자 살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이미 거리가 생겼고 재산도 나눠줬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려니 하면서요. 결혼한 지 6달쯤 됐을 때 태준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힘드세요? 힘들죠.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는데 매출은 떨어지니까요. 그래도 버텨야죠, 뭐. 처음엔 그냥 하소연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점점 자주 나왔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장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장사가 안 됐어요. 평일인데 손님이 5팀밖에 안 왔어요. 주말인데도 별로였어요. 이러다가 문 닫는 거 아닌가 걱정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어요. 장사 때문에 재료비랑 이것저것 긁었더니 미안한데 당신 카드로 이번 달 생활비 좀 쓸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제가 갚을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 서로 도와야죠. 제 카드를 건네줬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 쓰세요. 고마워요. 정말 다음 달에 갚을게요.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태준 씨는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카드 사용이 늘어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주유할 때도, 외식할 때도 제 카드를 썼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라고 생각했지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골프장 이용료, 골프용품점, 스포츠 의류 매장, 고급 음식점. 생활비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지출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게 눈에 띄었죠. 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골프장 이용료는 뭐예요? 아, 그거요?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 쳤어요. 장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주말마다 골프를 치세요? 네트워킹이 중요하잖아요. 사람 만나야 장사도 되는 거예요. 태준 씨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장사가 안 된다면서 골프는 계속 치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다음 달 명세서에는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에서 50만 원, 화장품 가게에서 30만 원. 제가 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백화점에 간 적도 없는데요. 태준 씨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걷기 모임에서 친한 분이 생일이라서 선물 사준 거예요. 제 카드가 한도 초과돼서 당신 카드 썼어요. 선물을 이렇게 비싸게 사요? 친한 사람이라서요. 평소에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미안해요. 다음부턴 제 돈으로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비슷한 지출이 계속됐습니다. 꽃집, 케이크 가게, 레스토랑. 명세서를 볼 때마다 제가 모르는 소비가 늘어났어요. 태준 씨에게 물어보면 매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모임 회비, 친구 경조사, 거래처 접대. 그럴듯했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쓴 건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였는데 나머지는 전부 태준 씨가 쓴 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요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면 제 연금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미안해요. 장사 정리되면 제가 다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장사 정리가 언제 돼요? 벌써 몇 달째예요. 곧 될 거예요. 지금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드 사용액은 더 늘어났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카드값만 300만 원이 넘으니 적금을 깨서 메워야 했거든요. 태준 씨의 소비 패턴도 이상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검소하게 굴었어요. 외식할 때도 저렴한 집을 찾고
장을 볼 때도 할인 상품을 샀죠. 하지만 명세서를 보면 혼자 있을 때는 고급 음식점, 비싼 술집, 골프장을 다녔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저는 태준 씨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부부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 어려울 때 함께 버티는 게 부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제 돈만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씩 커졌죠. 그 다정함이 점차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초반에 느꼈던 안정감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볼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태준 씨가 급하게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거실 테이블에 두고 갔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챙겨서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태준 씨가 전화 받을 때마다 발코니로 나가는 모습이 신경 쓰였거든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떴죠. 걷기 모임에서 본 적 있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잠금 화면에 내용이 보였어요. 오빠, 전화 안 받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식당 예약했어요. 토요일 저녁 7시로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태준 씨가 동창 모임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죠. 오빠 덕분에 요즘 기분이 좋아요. 다음 주 수요일도 시간 되시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자. 오빠가 사주신 목걸이 정말 예뻐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보낸 사람은 은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백화점 귀금속 매장 결제가 떠올랐어요. 태준 씨는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 들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누구예요? 태준 씨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영 씨요? 걷기 모임 회원인데요. 토요일에 그 사람이랑 식당 예약했다던데요. 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수진 씨, 은희 씨도 같이 가요? 문자 다 봤어요. 태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희 씨한테 목걸이 사줬죠? 제 카드로요. 그건 생일 선물이었어요.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서요. 생일 선물을 100만 원짜리 목걸이로 사줘요? 저한테는 생일에 뭐 해준 적도 없으면서요? 저는 카드 명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날짜별로 자세히 확인했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같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목요일 오후마다 같은 카페, 토요일 저녁마다 다른 고급 식당. 모두 제가 함께 간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 식당들 전부 누구랑 간 거예요? 모임 사람들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같은 식당을 가요? 2인분씩만 결제하면서요? 명세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2인 세트 메뉴, 와인 한 병. 목요일 카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2조각. 목요일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임이에요? 태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화장품 가게, 꽃집.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들이 전부 여자들에게 쓴 돈이었습니다. 수진 씨, 은희 씨, 미영 씨. 이 사람들한테 전부 선물하고 밥 사주고 그런 거죠? 미안해요. 저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태준 씨는 거부했지만 저는 억지로 빼앗았어요. 비밀번호를 눌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새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가 엄청났어요.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만남을 약속하고 칭찬하고 선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참 예뻐 보여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당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저한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여자에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한테 했던 말을 다른 여자들한테도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게 이래요? 매일 문자하고 매주 만나서 밥 사주고 비싼 선물 사주고요. 통화 기록도 봤습니다. 미영 씨와는 거의 매일 통화했어요. 1시간씩. 수진 씨와도 일주일에 서너 번 통화했고요. 저녁에 늦게 들어올 때 전화하던 거 이 사람들이었죠? 거래처랑 통화한다고 거짓말했죠?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것, 귀가가 늦어진 것, 저를 걷기 모임에 데려가지 않은 것, 전부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저한테 했던 그 다정한 말들, 세심한 배려, 전부 거짓이었네요. 여러 여자한테 똑같이 하던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신한테는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제 카드로 다른 여자들 밥 사주고 선물 사줘요. 진심이면 매일 다른 여자들한테 전화하고 문자해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혼자 있기 싫어서 눈을 감고 믿어버렸던 거예요. 태준 씨의 다정함이 저만을 위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결혼하기 전 그 적막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깊은 적막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 엄마가 틀렸잖아 하는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실제로 큰아들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사람 집 나갔다면서요?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것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산 노린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엄마가 돈을 다 주신 건 아니죠? 혹시 더 준 거 없으세요? 없어. 다행이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무했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이 더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싶어 했죠.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태준 씨가 쓰고 난 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쓸쓸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시작한 재혼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걷기 모임에서 태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정한 말투에 마음이 열렸을 때, 재혼을 결심했을 때,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외로움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혼자 쓰러질지 모른다는 공포, 그걸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태준 씨의 다정함에 매달렸습니다. 눈을 감고 믿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여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가고 그 중에서 제일 쓸모 있는 사람을 골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함께 살 집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마음을 열어버렸을까?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외로움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너무 쉽게 다가오는 다정함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 저는 스스로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틈타 잘못된 사람과 함께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